뉴욕,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을 거점으로 전국에 걸쳐 대규모 마약 유통 조직을 운영한 한인 총책과 공범 등 4명이 체포됐습니다. 은신처에서 코카인 57kg을 비롯해 다량의 마약류와 총기 3정, 현금 52만 달러도 압수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이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더 강화한 FBI 신원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망명 신청자 등에 모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100만 달러의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가 도입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정부가 홍보하는 만큼 신청자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흑인 유권자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루이지애나주 선거구 조정이 무효란 판단을 내놨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의석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를 촉발한 제약회사 퍼듀파마에 55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형사 재판이 마무리가 되면서 수년간 지체되어 왔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을 거점으로 전국에 걸쳐 대규모 마약 유통 조직을 운영한 한인 총책과 공범 등 4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의 은신처에서 코카인 57kg을 비롯해 다량의 마약류와 총기 3정, 현금 52만 달러도 압수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은 팰리세이즈 파크에 거주하는 40세 한인 남성 주 광씨를 1급 마약 밀매 조직 운영, 각종 마약 유통 목적 소지, 통제 약물 생산시설 운영, 총기 불법 소지, 돈 세탁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주 씨는 코카인 등 대규모 마약 유통 조직을 만들고 거액의 현금을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25년형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펠팍의 29세 한인 여성 오에나 씨, 잉그루드 클립스의 45세 한인 손성 씨, 포트리의 입양인 출신 41세 한인 남성 벤자민 오저 씨 등 3명도 마약 운반 및 보관, 유통 가담 혐의로 같은 날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이들은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월부터 뉴저지 주 경찰 마약 단속반이 진행한 장기 추적 수사 끝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1월 14일 펠팍에서 총책 주 씨가 한 남성에게 검은색 더플백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해당 차량이 패터슨으로 이동한 뒤에 적법한 수색 절차를 통해 더플백에서 코카인 9kg이 발견돼 압수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 씨가 뉴욕 퀸즈에서도 추가 거래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주요 공범 중 한 명인 오저 씨는 지난 2월 6일 퀸즈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당시 차량에서 코카인 14kg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또 주 씨가 공범 손 씨에게 코카인 약 33kg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여행 가방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당국은 공범들의 은닉처를 압수수색한 결과 코카인 총 57kg을 비롯해 케타민, 엑스터시, 옥시코돈, 자낙스, 실로시빈, 핑크 코카인, 대마초 등 다양한 마약류를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권총 2정과 소총 1정, 대용량 탄창 등 총기류와 함께 현금 약 52만 달러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뉴저지를 중심으로 뉴욕 등 타주까지 연계된 전국 단위 유통망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SCIS가 이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더 강화한 FBI 신원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망명 신청자 등에 모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CBS 방송은 어제 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 지난주 이민서비스국이 담당 직원들에게 내부 지침을 배포하고 강화된 FBI 신원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신원 조사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화된 신원조사를 거치지 않은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케이스 승인을 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USCIS 담당 직원들은 4월 27일 이전에 FBI 신원조사를 접수한 경우 심사 결과를 다시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들어 신원조사 절차를 훨씬 강화한 만큼 이를 확실히 적용하기 위해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통해 FBI가 이민당국의 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이민당국은 연방형사사법기관이 보유한 범죄경력 기록 정보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잭 카울러 USCIS 대변인은 강화된 신원조회 요건을 적용해 처리를 진행 중이라며 이민 케이스 심사가 조금 지연될 순 있지만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신청자와 같이 생체 정보를 제출하는 신청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민 전문가들의 우려와 달리 이로 인한 지연이 심각하진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100만 달러의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가 도입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정부가 홍보하는 만큼의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이 지난 28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100만 달러 영주권, 이른바 골드카드 신청은 338건, 신청 수수료 15,000달러를 낸 사람은 165명, 국토안보부 서류 작성 단계로 넘어간 사람은 5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부유한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하고 미국 기업들이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며 국가 부채를 줄이는 방법으로 홍보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금빛 카드를 들고 불과 며칠 만에 15억 달러 이상을 거둬들였다. 그 골드카드 수익은 전부 부채 감축에 쓰인다. 재무부로 들어간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수천 명이 환급 불가 수수료 15,000달러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2월 비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25만 명이라며 정부가 20만 장의 카드를 판매해 비자 프로그램 수입이 13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고 지난주에는 100만 달러를 낸 사람은 한 명뿐이라지만 수백 명이 대기 중이라며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골드카드 웹사이트인 트럼프카드.gov는 이 비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신속한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수수료와 신청서가 접수된 후 몇 주 안에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8일 법원 제출 문서에서 이 비자가 기존 EB1 및 EB2 비자 처리 속도보다 빠르지 않다면서 부유한 개인과 기업들도 줄서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전쟁과 자연재해를 겪는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TPS를 종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법원은 수백만 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사법심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CNN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의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어제 행정부가 임시보호지위 지정을 부여하거나 종료하는 결정에 대해 연방법원이 이를 심사할 권한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IT, 시리아 등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TPS 지정을 종료하려 한 조치를 둘러싼 항소로 현재 해당 제도를 통해 100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 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법원이 애초에 이 사안을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파는 의회가 TPS 관련 법률의 행정부의 결정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란 취지의 조항을 포함시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TPS 수혜자 측은 최종 결정 자체는 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은 사법 검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 약 35만 명의 IT인과 6천 명 규모의 시리아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파장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이후 다수 국가에 대한 TPS 종료를 추진 중이며 관련 소송이 연방 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약 30만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TPS를 해제하는 조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흑인 유권자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루이지애나주 선거구 조정이 무효란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의석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큰 승리라 평가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흑인 인구 비율을 보장하기 위한 루이지애나주 2024년 선거구 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전원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3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진영에 따라 논리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소송은 2022년 루이지애나주 흑인 유권자들이 2020년 인구조사 이후 재편된 선거구가 흑인 인구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제기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인구는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6개 선거구 중 흑인이 다수인 선거구는 하나뿐이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당시 연방법원은 인종이나 피부색 때문에 투표권이 제한돼선 안 된다는 투표권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주 정부는 2024년 흑인 다수 지역을 늘리기 위해 선거구 조정에 나섰는데 이번엔 일부 백인 유권자들이 인종 기반 조정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인종을 기반한 선거구 설계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백인 유권자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평등을 보호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14조, 15조를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결정으로 공화당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수 인종이 다수를 차지하는 선거구를 재조정하기 위한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빠르면 11월 중간선거부터 일부 흑인 민주당 의원들의 재선 전망을 위태롭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판결 직후 플로리다 주의회는 새로운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란 전쟁 후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희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소셜에 법률의 평등 원칙에 대한 큰 승리라 평가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는 범행 수주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엔 총격 용의자 콜 앨런이 사건 직전 호텔 객실에서 촬영한 셀카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그는 검은색 셔츠와 바지, 허리띠에 꽂은 빨간색 넥타이, 검은색 시계줄을 착용한 채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진 주변엔 탄약이 담긴 가방과 흉기, 공구류 등이 함께 놓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앨런이 행사 일정과 대통령 동선을 몇 주 전부터 조사를 했으며 휴대전화 기록에서도 대통령의 위치를 보여주는 뉴스를 본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 당일 호텔 내부를 여러 차례 오가며 보안 상황을 확인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총기 2정과 다량의 탄약, 칼 여러 자루 및 절단 공구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그가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했다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극단적인 정치적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무기한 구금을 요청했습니다. 앨런은 현재 구금 상태에서 재판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뉴저지 등 12개 주에서는 연소득이 10만 달러가 넘는 가구도 하위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주거비와 식료품, 보육비 등 필수 지출이 크게 늘면서 다수의 주에서 체감소득 수준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금융정보업체 머니라이언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생활비가 높은 12개 주에서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가구가 중산층 내 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분석은 퓨리서치 센터의 중산층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퓨리서치 센터는 각 주의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서 2배 사이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의 소득 하위 3분의 1은 하위 중산층으로 분류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급격한 생활비 상승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때 10만 달러 이상을 의미하는 6자리 소득은 부유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주거비와 보육비, 식료품 등 필수 지출이 크게 늘면서 다수의 주에서 체감소득 수준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이 하위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주는 총 1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산층 상한선이 가장 높은 주는 11만 6,476달러의 매사추세츠 주였고 다음은 11만 5,882달러의 뉴저지주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메릴랜드, 하와이, 캘리포니아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남부와 중서부에 집중됐습니다. 아칸소, 미시시피, 사우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등이 생활비가 가장 낮은 주에 포함됐습니다. 중위 가구 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전체 가구 소득의 합계를 전체 가구 수로 나눈 평균 가구 소득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법원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를 촉발한 제약회사 퍼듀 파마에 55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라 선고했습니다. 민사사건 진행을 가로막던 형사재판이 마무리가 되면서 수년간 지체되어 왔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피해합의금 지급이 조만간 개시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뉴저지 연방법원의 매들린 콕스 아를레오 판사는 28일 선고 공판에서 퍼듀 파마를 상대로 55억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퍼듀 파마는 지난 2020년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퍼듀 파마와의 플리바겐에서 퍼듀 파마가 남은 자산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한다는 전제로 벌금을 2억 2,500만 달러만 징수하기로 해 실제 벌금 납부액은 선고액에 크게 못 미칠 전망입니다. 이날 법정에는 40여 명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이 나와 퍼듀 파마의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을 처방받은 뒤 오피오이드 중독에 시달리며 삶이 망가졌다는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아를레오 판사는 법무부와 퍼듀 파마와의 플리바겐을 승인하면서도 검찰이 소유주인 세클러 가문 일원이나 회사 임원을 기소하지 않아 인적 처벌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선고에 따라 퍼듀 파마는 지난해 11월 이루어진 민사사건 합의에 따라 피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합의안은 세클러 가문이 퍼듀 파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인단에 15년에 걸쳐 최대 70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퍼듀 파마가 9억 달러를 즉각 지급하고 공익법인으로 전환한 뒤 사업 수익을 오피오이드 피해복구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맞물려 진행되어 온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그동안 합의금 지급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CDC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56만 4천 명에 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준은 어제 FOMC 결과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당초 위원들의 만장일치 금리 동결 찬성이 예상됐으나 찬성표 8명과 반대표 4명으로 나뉘었습니다. FOMC에서 4명의 반대표가 나온 것은 1992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4명 중 1명은 0.25% 금리 인하를 주장했으며 3명은 금리 동결엔 동의했으나 성명의 완화 기조를 포함시키는 데에는 반대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캐시오 컬 뉴욕 주지사와 뉴욕 주의회 의원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보험사가 5%까지는 별도의 승인 없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만 주 정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지사와 주의회는 이 기준을 크게 강화해 모든 보험료 인상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보험 사기 단속 강화와 과도한 소송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 개혁을 통해 보험료 상승 요인을 줄이겠다며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해당 정책이 오히려 피해자 권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시가 타이머 연방 하원 의원이 월드컵 기간 동안 경기장 인근 지역의 주 판매세 인상 추진을 중단할 것을 뉴저지 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현재 뉴저지 주의회는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 위치한 메도랜즈 구역을 대상으로 음식과 주류, 오락시설 입장권 등에 대한 주 판매세를 한시적으로 9.625%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애틀랜틱, 맘머스, 오션, 케이프메이 등 해안지역 카운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카운티의 호텔에 2.5%의 숙박 할증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월드컵 개최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3일 오후 4시 15분께 LA 한인타운 인근 200블럭 노스 메디슨 애비뉴에서 60대 한인 솔로몬 김 씨가 행인과의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당시 막대기를 들고 있었으며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과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충돌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김 씨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분사한 뒤 그를 밀쳐 넘어뜨렸고 김 씨의 나무 막대기를 빼앗아 2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길가에 쓰러진 상태에서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약 일주일 만인 지난 20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60대 라티노 남성 용의자를 흉기 사용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기온 49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다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